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금슬금 증가하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오늘은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환자가 폭증하던 9월 초 이후 70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대형 집단 감염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상 감염이 이 정도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도 1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굳게 닫힌 정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홍천과 화천 등의 초등학교 교감 6명이 이곳에서 교장에게 연수를 받았고 이후 교장을 포함해 6명이 감염됐습니다. 교장은 확진 하루 전 급식실에서 식사를 했고 이때 식사를 하러 온 학생과 교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잔반 남긴 거는 이제 버리러 가는 길이 한 1~2m 간격 정도 되거든요. 그 길 옆에는 그 선생님들 먹는 곳이 있어요. 충남 서산의 공군부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부대에서 강의했던 50대 외부 강사가 확진돼 접촉한 장병 260여 명을 검사했더니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투비행단 장병들에겐 휴가를 비롯해 모든 이동에 대한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통근버스를 매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이틀 만에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고 광양시는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천안과 아산, 원주, 순천에 이어 5번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91명.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내던 확진자 수는 결국 70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13명이 나왔고 강원 23명, 전남 9명 등입니다. 특히 20, 30대 확진자 비율이 지난 9월 22%에서 이번 달에 31.4%로 급증했고 청정 지역으로 여겨지던 강원, 전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대로 확산 추세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강원권 전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위험도가 높고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우선 방역 지원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여러 집회가 열립니다. 전체 참여 인원만 따져보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분산시켜서 열겠다고는 하는데 정부는 집회를 재고하거나 최소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리기 위해 내일 오후 전국 14개 시도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광화문과 마포, 여의도 등 2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각각 참석 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긴장하고 더 철저하게 예방하고 왜 이렇게 절박하게 작은 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입장을 헤아려 주셨으면. 노동자 대회에 이어 민중대회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려 모두 10만여 명이 참가할 거라고 주최 측이 전했습니다. 보수단체 역시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일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이후 전국 13개 시도로 N차 전파가 확산되며 650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12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생활 속 집단 감염이 계속 번져 2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대확산의 도화선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광주 민중대회만 연기됐을 뿐 대부분의 지역에선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장소에 99명을 초과해서 모이면 해산 조치라고 구호제창, 함성을 지르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나라 밖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9일 연속 하루 10만 명을 넘다가 오늘 16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가 하루 8만 6천여 명, 영국 3만 3천 명을 넘었고 옆나라 일본도 역대 가장 많은 하루 1,6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런 폭증세에 미국에서는 천막병원이 다시 등장했고 이탈리아에서는 환자 수를 감당 못하던 어느 병원의 화장실에서 환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병원. 건물 옆에 대형 텐트를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실이 부족해지자 환자를 임시 수용하기 위한 천막 병원까지 짓게 된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3주 사이 신규 확진자가 2배가량 늘면서 한 달 사이 입원 환자도 2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에서 환자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하루 사망자도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We are in the worst part of this pandemic to date. This is the moment that medical experts have been warning us about and dreading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andemic. 뉴욕주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고 시카고는 30일 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는 스테이 앳 홈 권고령을 발동했습니다. If we continue on the path we're on, that we could see 1,000 more Chicagoans die from this virus by the end of the year.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위원은 6주 봉쇄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의료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병원. 환자들로 이미 꽉 찬 병상 사이로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이 널려 있습니다. 침대 시트로 둘둘 싸놓은 환자도 있는데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장실엔 환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데 현지 언론들은 숨진 채 방치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L'ospedale è completamente pieno ed è una situazione drammatica, stanno mandando via i pazienti. 프랑스는 벌써 2주째 전국을 봉쇄하고 야간 통행 금지까지 시행됐지만 코로나19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Nous comptons ces derniers jours une hospitalisation toutes les 30 secondes et une admission en réanimation toutes les 3 minutes.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며 니스해변에선 벤치 철거 작업까지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 5천만 명을 넘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불과 닷새 만에 4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강도 높은 봉쇄 조치에 나섰지만 겨울철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를 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가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을 기려서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이 없게 하자는 다짐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의 전태일 묘역.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머리끈이 동상에 둘러졌고 국민 훈장이 무덤가에 놓였습니다. 열사요! 동생 전태삼 씨는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형의 외침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평화시장 어린 동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자들은 2020년 지금의 전태일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전태일, 영세 비조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민 모금으로 제작비 일부를 충당한 이 영화엔 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목표액의 2배인 2억 원의 제작비를 모았습니다. 권혜요, 진선규, 장동윤 등 유명 배우들은 전태일을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영화를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왜 50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나. 전태일의 고향인 대구에서는 그의 생가인 남산동 가옥을 고쳐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었고 문패도 달았습니다. 서울에선 전태일과 고 김용균 등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의 영정사진을 손에 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심을 가로질러 행진했습니다. 27 택배 노동자는 12시간을
끊임없이 기계처럼 일하다가 웅크리고 죽어갔습니다. 늘 했던 얘기는 우리는 돌고 갔다. 여야 정치권도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어목했던 시절 노동의 가치를 일깨운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검은 먼지를 얼굴 전체에 뒤집어 쓴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습인데요. 50년 전이 아닌 바로 오늘의 사진입니다. 마땅한 보호장구를 요구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하고 좁은 통로 안에서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이것은 유리와 쇳가루가 섞인 분진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숨을 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일단 숨을 보세요, 숨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거 보안경도 안 끼고 하세요? 보안경 껴야 돼요. 근데 보안경을 끼면 김설해요. 안 보이겠네요. 어차피. 마치 탄광 속 지하 갱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안에 있는 집진시설 내부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나오는 쇳가루와 먼지가 모이는 시설인데 산더미처럼 쌓이면 사람이 직접 배출구로 밀어내야 합니다. 네, 끝으로 모여야 이걸 열어서 이쪽으로 떨구는. 이거 그만하시고 이제 나오시죠. 이 정도면. 이걸 보통 몇 분 동안 작업을 해요? 1시간 정도. 이 작업에 투입되는 12명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입니다. 올해 32살인 최혜령 씨도 오전 오후 한 장씩 마스크에 의지한 채 벌써 2년째 이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지난 5월부터 분진을 제대로 거를 수 없는 질 낮은 마스크로 바뀌었다는 게 최 씨 등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방진 마스크여도 분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 안에서 쇠맛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같이 근무하는 그 동료 중에는 거의 퇴근하고 나서까지 가래침을 뱉으면은 검정색이 섞여서 나온다든지. 사측은 새로운 마스크도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이었다면서도 지난 10일부터 다시 예전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능 좋은 마스크를 착용해도 미세한 쇳가루가 눈, 코, 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 1년에 한 번 특수검진이라고 받는 건 호스에 대고 숨을 내쉬는 폐활량 검사뿐입니다. 전문적이고 연 2회 해줬으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연 2회 건강검진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또 일터인 집진 시설과 업체 사무실까지 엄연히 공장 안에 있지만 이들은 외주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외주화를 시켜서 외주에서 다시 인력을 뽑아가지고 이제 파견식으로 이제 투입을 시키게 된 거예요. 현대차 핑계만 대고 현대차가 해줘야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는 핑계만 대고. 50년 전 평화시장의 창문 없는 봉제 공장과 오늘 이곳은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이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가 오늘 한 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처벌할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법무부가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의무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법안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고려하고 적용 범위도 아동 음란물 사건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의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어제 추 장관이 반헌법적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영국, 프랑스 등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에서도 테러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데다 인권 침해 논란이 아직도 거셉니다. 수정헌법에 따라 당사자 개인보다는 기기의 제조업체에게 선별적으로 암호 제공을 요구하는 미국 역시 비슷합니다. 지난 2015년 총기 난사로 36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범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라는 법원 명령을 애플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0대 국회였던 지난 2016년 정보저장 매체 소유자의 협력 의무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도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본인은 예외였습니다. 국민은 말할 자유만큼 말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국가가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을 영유할 물리적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법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지 말라며 추 장관에게 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회에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마라톤 회의가 조금 전 끝났는데요.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진 못했고 추가 검증을 위해서 다음 주 18일에 회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학수 기자, 끝장 토론이라고 했는데 오늘 결국 결론을 내지는 못했군요. 네,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오늘 결정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신상 자료 가운데 부족한 게 있고 후보자 본인에게도 직접 확인해 볼 사안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진 데 대해 추천위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견이 크게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제시를 했느냐 이 인물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상호 피력하고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 이제 그런 게 좀 나눠져 가지고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가장 큰 이견은 여당의 속도론과 야당의 신중론이었습니다. 추천위원 중 한 명은 MBC와의 통화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재산 내역, 전관 예우 유무 이 세 가지가 오늘 회의의 검증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지 또 재산이 과다한 건 아닌지를 보고 최근 3년간 수임 사건 목록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추천 방식처럼 흠결 있는 후보부터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투표를 하기 위해 스코어보드가 회의장에 반입되기도 했지만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판사 출신이 낫다는 여권 인사들과 수사 능력을 고려해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야당 인사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도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회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여야 추천위원들은 전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선 병역 문제, 재산 문제, 가족관계 문제, 부동산 등 다양한 신상 자료를 토대로 위원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폭행을 당한 3살 배기 베트남 아이가 이 다문화 센터의 신고로 수술을 받은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경찰이 오늘 아이 엄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출생 신고도 안 돼 있다 보니 치료비부터 퇴원 이후까지 도와줄 일이 많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고 배가 아픈 듯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친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 3살 남자아이가 지난 11일 동네 소아과에서 1차 진료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권역 외상센터로 옮겨진 이 아이는 간이 파열되고 폐에서도 피가 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 주변과 다리 등 몸 곳곳은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멍든 정도하고 이제 복부 외상 의심돼가지고 응급상황에서 의뢰를 보내야 되겠다. 아동학대 의심 많이 된다. 경찰은 친모인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27살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발로 아이의 배를 걷어차는 등 주로 폭행을 한 사람은 자신의 동거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동거남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필리핀 국적의 아이 아빠가 지난 9월 강제 추방당한 뒤 한 달 전부터 이 남성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자여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아이가 무국적자라 우선 시에서 임시사회보장번호로 부여해줬대요. 병원비 같은 것도 경기 성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병원과 협의 중에 있고요. 아이는 수술 뒤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퇴원을 해도 당장 돌봐줄 보호자가 없고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직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데요. 하지만 검토는 되고 있지만 성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인수자로 한진그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은 현재 인수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선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아나 매각을 빠르게 성사시킬 수 있고 한진그룹은 산업은행 지원 아래 큰 부담 없이 경쟁업체를 인수하는 동시에 중복 노선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 지붕 아래 결합하게 되면 항공기 249대, 자산 40조 원 규모의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커지게 됩니다. 글로벌 트렌드로 봐서는 대형 항공사들이 더 대형화를 하고 몸집을 불리고 있거든요. 노선을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인수 방식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최대 주주인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이자금으로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회장과 분쟁 중인 KCGI를 비롯한 3자 주주연합은 조 회장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CGI 측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통한 인수 추진은 현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의심된다며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곧바로 이를 막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 논란도 걸림돌입니다. 두 항공사와 자회사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을 합하면 62.5%로 독과점 기준인 50%를 넘게 돼 기업 결합 과정에서 공정위 승인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동반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인력 구조 조정도 예상되는 만큼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부담이 줄어든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돈을 집을 사는 데 쓰다 보니 금융당국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소득자 신용대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가계대출은 13조 2천억 원이 늘어 전년 대비 7% 증가했는데 신용대출은 16%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서민 등 취약계층과 달리 이들의 대출 자금은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신용대출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달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매달 갚아야 할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규제 지역 안에 9억 원 넘는 집을 사야만 적용되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신용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만약 월급이 700만 원일 경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280만 원을 넘으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은 못 받게 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 내역에 전세자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른바 신용대출 영끌로 집을 사는 걸 막기 위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이 소득 대비 2배가 넘는 신용대출을 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고소득자 신용대출 강화 정책과는 별개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39살 손현승 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던 손 씨는 3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손현승 씨는 부산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6m 높이 벽에 대형 현수막을 달던 도중 리프트가 통째로 넘어지면서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손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진행이 되고 압력이 높아서 뇌 혈류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좀 더 보고 싶다. 아직도 숨을 쉬고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달라고 그래서. 가족들은 결국 장기 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손 씨의 심장과 좌우 신장은 수술을 통해 3명에게 기증됐습니다. 보고 싶으면 엄마 데려와. 엄마 못 살 것 같아. 폐 이식 전문 의사인 형은 동생의 따뜻한 마음이 장기 기증을 통해 세상에 남길 바랐습니다. 제 동생의 살아있는 장기가 조금 더 이 세상에 너무 쉽게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유족들은 손현승 씨의 사고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따른 인재였다고 말합니다. 호텔 측이 미리 테이블을 설치해버린 탓에 폭 1m 남짓 매우 좁은 공간에서 리프트를 타야 했고 안전장치를 펼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손 씨가 소속된 판촉물 제작업체와 호텔은 도급 관계인데 호텔 측이 안전수칙을 감독하는 등 도급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데 판촉물 제작 계약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거대로 하면 이제 롯데 시설가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리프트 아웃트리거 설치랑 이런 작업을 다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호텔 측은 손 씨의 장례가 끝난 뒤에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작업 현장의 추락 사고. 손 씨는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숙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네, 인천 서쪽의 무인도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산호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산호,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이렇게 북쪽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건 처음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항에서 남서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작은 섬 성갑도. 병풍처럼 길게 늘어선 주상절리 등 빼어난 경관으로 오랫동안 신선의 섬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성갑도에 또 하나의 보물이 추가됐습니다. 수중 카메라를 들고 수심 5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표면이 마치 개나리를 흩뿌려 놓은 듯 노랗습니다. 바위를 노란색 꽃처럼 장식하고 있는 건 산호인데 국제적 보호종인 무스뿌리 돌산호입니다. 노란 산호들 사이에서 붉은 빛을 띠는 건 부채뿔 산호. 같은 해역에서 부채뿔 산호의 군락지도 확인됐습니다. 온대성 산호인 무스뿌리 돌산호는 서해에서 발견되긴 하지만 이렇게 서북쪽에서 대규모 군락지가 영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노란색 돌산호가. 저는 놀랬죠, 진짜. 계속 이어지는 바위에 그런 개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찍어서 실제로는 한 500m? 곤봉 모양으로 생긴 이것은 바다딸기라는 산호입니다. 산호들 주변에서 다양한 물고기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바달꽃으로 불리는 산호는 작은 물고기 등이 몸을 숨기거나 쉴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산호 군락은 지구상에서 이렇게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해양 생물의 25%가 산호초에 같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발견으로 성갑도 일대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해역임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산호 군락지는 모두 10곳으로 제주와 남해, 동해에 집중돼 서해는 귀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들 산호들이 원래 이곳에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로 서식지가 확대된 건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유기동물이나 실험에 이용한 동물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할 때 안락사를 시행하죠.
그런데 말이 안락사지 마취조차 없이 살처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없고 감시도 어려워서 말 못하는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유기견 보호소. 목줄이 메인 어미개가 겁먹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주사기가 달린 막대기로 찌르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개장에 갇혀있던 어린 강아지들도 한 마리씩 들려 올려집니다. 목덜미와 엉덩이에 같은 주사를 맞은 강아지들도 이내 숨을 거둡니다.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기견을 안락사시키고 있는 곳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보호소입니다. 어미개와 강아지에게 투여된 약물은 온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석시콜린. 호흡에 쓰이는 근육까지 마비시켜 숨이 막히는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옥시닐콜린이라는 약이 호흡근을 마비시켜요.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걸 고스란히 느끼다가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마취를 해야 하는 과정은 무시됐고 개들은 발버둥치며 죽어갔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관리 책임이 있는 의령군청 측은 마취제를 언제부터 안 썼는지는 모르겠다며 관례상 마취제 없이 안락사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이른바 뜬장에 고양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발을 딛지 못해 좁은 나무판 위에 불안하게 서 있는 고양이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듯 털이 뭉쳐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인공 달팽이관 연구를 한다면서 고양이 6마리를 어딘가에서 데려왔습니다. 멀쩡한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귀를 멀게 한 뒤 진행한 동물 실험이었습니다. 연구가 중단된 2018년 8월, 소리를 잘 듣지도 못한 채 장기간 갇혀 살았던 고양이들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아예 그냥 그것도 한 3, 4년 몇 년 방치돼 있던 것부터가 이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보를 했죠. 역시 마취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염화칼륨을 주사했다는 의혹. 이렇게 죽은 것도 처음이고 좀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내면 안 되냐 아니면 제가 뭐 다 책임질 테니까 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헌임연구원이 막았고.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미국 수의사회 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의사가 정상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했고 마취제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손으로 써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제를 썼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정부의 마약류 통합 시스템상 근거 자료는 없고 손으로 쓴 기록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뭔가 윤리를 어겼다거나 그렇게는 지금 보지 않으시는 거죠? 보지 않을 뿐더러 저 결과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셔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경찰은 마약류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서울대병원의 해당 교수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안락사를 시킨 데에 대해서는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현행법상엔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무자비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동물 학대다라고 그냥 끌어다가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고통사이면서 이름뿐인 안락사에 처벌 수위를 높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부적절한 안락사는 동물 학대가 맞습니다. 그 동물이 죽음의 순간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그렇게 죽였다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3만 3천 마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 쓰임을 당한 뒤 대부분 안락사로 죽음을 맞는 실험동물은 370만 마리였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전치 넉 달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해당 의원이 폭행 사태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리를 피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안동의 한 고깃집,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한쪽에서 김영동 국회의원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단체가 마이크까지 틀어놓고 사회를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영동 국회의원님께서 항모 책임입니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중대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함께 해보겠다.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조직은 뭡니까? 오야먹이 명령에 따르지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동결은 국민의힘 뭐지? 오늘 동원 경을 넣어요.
못 나가거든요. 참다 못한 옆자리 손님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시비가 일었고 곧바로 집단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죽인다고 협박하고 주먹질을 날라오고 사람을 팽개치고 하니까 맥주컵을 깨면서 내가 대구 누구 조폭 누군데 저한테 다가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찌른다고. 이 씨의 지인은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다리 장애가 더 심해졌고 전치 4개월이 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가 와서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도 넘어지거든요. 이렇게 까이고 넘어지고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이빨이 아파가지고. 김영동 의원은 동석한 건 맞지만 중간에 자리를 떴고 폭행은 보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뭐 영상을 찍는다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성명서에 나온 내용이 뭔지 몰라요, 사실. 민주당에 항의를 했어요. 하지만 출입문 부근에서 폭행이 일었고 김 의원이 식당을 나간 것도 바로 이 출입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갈라놓더라고. 갈라놓고 그 틈 사이로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조폭도로 데리고 다니면서 정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더구나 김 의원 측에서 사건을 축소해 줄 것을 피해자 쪽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돼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발펜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도했던 파워 태권도 경기 기억하시나요? 격투게임 실사판이라는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엔 태그 매치 기능까지 탑재했다는군요. 정준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등장하는 선수들. 지루함 대신 화끈한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파워 태권도의 첫 공식 경기입니다. 전술을 걱정했다기보다는 처음 등장 세레머니를 좀 더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TV도 나오니까 재미있게 보이고 싶고. 지난 1월 시범 경기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호응을 얻었던 파워 태권도는 박진감을 더 높이기 위해 3대3 태그매치 형식의 단체전까지 도입했습니다. 마치 게임처럼 파워 게이지 200점을 놓고 2분 내 2명을 KO 시키거나 남은 수치가 더 높은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2배 가산점이 주어지는 화려한 회전 기술에 상대에 따른 교체 전략 싸움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화려한 발차기들도 많이 나오고 파워적인 부분에서도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흥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파워 태권도. 이번 주말 결선을 통해 두 체급에서 첫 최강자를 가립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KLPGA에서 나온 안송희 선수의 홀인원입니다. 부상으로 자동차까지 받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죠. 이미 공기가 탁한데 지금 스모그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밤사이 먼지가 쌓여만 가겠고요. 안개마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먼지가 함께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짧아지겠는데요. 이른 아침 이동을 하신다면 차가운 거리를 넉넉히 두고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말에도 먼지를 밀어낼 만한 바람도 또 비 소식도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내 공기가 탁하겠고요. 기온은 20도 가까이 올라서 날씨는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오전 한때 경북 동해안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먼지가 남아있어서 시야는 온종일 뿌옇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7도, 안동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 정도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18도, 광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3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